방금 소개받은 하봉규 교수입니다. 예, 제가 사실 이주천 교수님한테 주제를 받고 상당히 좀 무겁고 좀 방대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보수정치. 근데 한편은 또 좀 쉽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보시면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수가 되기 2년 동안 임팩트 코리아라고 정책 기획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 그 당시 이제 제가 직접 계기가 된 것도 김영삼 씨를 보면서 나라가 참 어렵겠구나.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힘들겠구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옛날부터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은 상당히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멜더스의 인군을 쓴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더라고요. 왜냐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아마 시대적인 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나라 지금 건국 지금 75년이 지금 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한국의 이 건국 이후 역사를 한번 시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기 구분을 하면 크게 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건국하고 이승만 대통령까지의 기간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전두환 대통령 산업화기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조국 근대화기라고 합니다. 오늘 좀 사실은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올랬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91년도에 나온 경영학 쪽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당시 마이클 포트 이론을 가지고 91년도에 이미 한국은 8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80년대 이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초기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투자 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 케이스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입니다. 근데 그걸 더 크게 본다면은 1, 2단계를 같이 하나를 보고 전반기로 보고 후반기가 87 체제라고 하는 잠시만요. 잠깐만. 혹시 줌을 여기서 틀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없었는데. 여기서 사운드를 보이스를 꺼봐야 한다. 꺼서. 그러면은 저기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보이스를 꺼라. 보이스를 좀 잠가 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보이스 다 잠그셨죠? 예, 됐어요. 한번 해보시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워낙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기는 우리가 성장과 질서의 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60년대 초반에 이 자료를 보면은 국제 IBRD라든가 월드뱅크 자료를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걸 아무도 예상한 게 없습니다. 60년 초에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87 체제라고 하는 민주화 김영삼, 김대중 오늘날은 이제 문재인, 이재명까지 넘어오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히 한국은 반대의 길로 갔다고. 안티테제라고 그럽니다만 그게 하나의 태제로 간 거 아니냐 정도로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는 다시 질서와 성장 있는 코드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80년대부터 독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가 80년대였는데요. 70년대까지는 독서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한국이 산림 녹화와 동시에 또 하나가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던 삼성 문고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이와나미 혹은 그레이트 북스에 가까운 건데 그것이 갑자기 80년대부터는 책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치화되고 했는데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한 뭐냐니까 재밌는 사실은 뭐 한국이 큰 사이클론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지 모델스키 교수라고 국제 정치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1500년부터 2000년까지를 세계사를 볼 때 세계사의 패권을 보면은 70년 만에 나라들이 완전히 위축되더라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500년 동안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부터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도 보여지지만 또 하나가 뭐냐니까 소련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1917년에 하고 71년에 망했기 때문에 91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사이클에 걸리고 한국도 이 사이클에 걸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90년대에는 우리가 7% 정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2000년 되면서 4%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는 2% 정도 성장하다가 2020년에서는 거의 0%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 70년 시기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근국과 호국,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근대화, 61년부터 이쪽 이제 화면을 보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이제 1987년이니까 87 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고, 그래서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80년대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권위주의 독재를 상당히 이 반감을 가지고 하는 테마였습니다만은 제가 독일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독일에 갔더니 진짜 독재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군사 독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봤더니 제가 처음 읽었던 신문의 아티클이 뭐였느냐 하니까 권위주의적 아우토리테르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었습니다. 독일 애들은. 왜냐면 우리하고 같은 분단국이었고 또한 자기들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망한 것은 바로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립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그러니까 열린 사상적 자유를 너무 하다 보니까 방종으로 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산당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공산당을 막는다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치당에 대한 지지가 되었고, 나치당이 일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수권법을 통해 총통제로 가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독일의 칼 레벤슈타인 같은 독일계 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독일의 헌법을 바꿉니다. 수독의 헌법을 바꾸면서 그 만든 것이 이제 유명한 독일 헌법 2조 1항하고 18조였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자유의 개념도 바뀌는 거고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를 남용하면은 특히 자유 체제를 부정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들을 본다면 우리가 1.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또한 전두환 대통령의 체제를 우리가 상당히 좀 독재가 같이 왔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독일 측에서 본다면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내용이 저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87 시대 이전까지는 우리 기적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공산 침략을 막아냈을 뿐 아니고 또한 가장 아까 봤던 60년대 초반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그 남북 대치 상황에다가 또 자원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을 경제혁명, 그것도 압축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10년 전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산업혁명, 한강의 기적은 영국이 300년 걸렸고 미국이 150년, 일본이 60년, 한국은 30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압축혁명이다. 이게 완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87 체제 이후에 몰락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햇빛 정책은 참 우리 국민의힘이 참 문제입니다. 왜냐니까 이런 햇빛 정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그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던 그 페니 교수님이라는 분이 KBS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햇빛 정책은 자기들의 동방 정책과 완전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왜 공부도 하지 않고 보수도 하나 낸 적이 없고 그런 토론회도 심포지움도 하나 안 넣는지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영웅을 잊어버리고 지금 적영웅, 반영웅이라고 하는 앤드루 야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 국가 사회도 자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사를 할 수 있다. 급사를 갑자기 할 수 있다. 그 급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는 바로 적영웅 때문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적영웅이 바로 양김씨와 문재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제 야노스는 원래 이제 동유럽 출신입니다만 그 친구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사례를 오스왈도로 들고 있었어요. 적용의 케이스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케네디를 암살했는데 그 케네디를 쏜 총탄은 케네디만 죽인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케네디를 기대하고 좋아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총을 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은 그렇지 않고 한국은 정치 지도자, 정치 엘리트가 이렇게 반영으로 이적행위, 반역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영웅에 대한 객화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평점만 하나 읽어봐도 저도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평전을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물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위대한 사람들, 선지자고 이렇게 청렴하고 또 이런 핵심자고 이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독재자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건 전쟁을 막지 못했다, 친미주의자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본의 이름 바뀐 창씨 개명한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쟤들은 독재자다, 친일주의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학살자다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에서 보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진 이유는 이런 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 또한 이 책이 21세기로 넘어오기 전에 두 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40대인 영국계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는 어떻게 쓰냐니까 독일이 난 위대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의 걸 가지고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대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간의 상충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은 그 뒤에 놓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찰스 킨들버그의 강대국 경제 강대국 흥망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 강대국들이 계속 100년 사이 사이클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바뀌더라.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뀌더라. 그래서 국민들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망탈리테라고 하는 불의 용어들이죠. 영어하면 멘탈리티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그 개념을 쓰면서 자기는 이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큰 문제는 이걸 하면서 결국 뭐냐니까 이게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그게 나온 이런 부작용으로 후반전에 급속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결국 사고방식이 바뀌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폴 케네디와 킨들버그의 그 차이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조지 모데스키 교수의 그런 개념도 보면 70년 사이클이 바로 한국에도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한참 이제 시작될 때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기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 교수님, 우리나라 망했어요. 문재인 때였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요. 여기 역사의 연구를 차용한다면은 결국 우리도 역사로 본다면 우리 배운 것이 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70년 사이클에 걸려 있고, 또한 이게 야노스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전반기에 대한 그 시각도 역사를 이제 우리는 한국만 볼 게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70억 인구 중에서 5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까지 해봐야 7천만인데 99%가 외국인이라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맞는 나라. 그렇다고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한국은 독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유일한 분단국이었고 또 1차 세계대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독일을 많이 악용을 했거든요. DJ 같은 경우는 독일 아까 봤던 그 오스트 폴리틱을 햇빛 정책은 동방 정책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일은 우리가 또 영국이나 미국에 없는 미국은 우리가 이 법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법전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독일에 있을 때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일본에서 공부한 애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헬나 이걸 보라고 뭐냐니까 방금 자기 도서관에서 독일의 그 법 체계를 가져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차가 비교해야 육법이 똑같은 게 순서부터 똑같은 겁니다. 육법이. 그러면서 우리 일본이 독일 걸 완전히 베끼는 걸 완전히 볼 수 있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또 일본 걸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미국은 헌법조차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이라든가 일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게 거의 같은 개념. 그리고 또한 여기 방어적 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헌법 2조 1항입니다. 유명한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잘 몰랐던 거죠. 자유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 실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본다면은 타인의 법을 해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덕률에 반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18조 1항의 유명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개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 것은 남용한 자는 여러 가지 그것을 권한을 남용한 자는 그것은 기본권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은 또한 SPD 100년 이상 된 독일의 그 기민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민당은 강령을 바꿨어야 됐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너희들은 이제 혁명을 포기하겠다는 강령을 써야 됐고, 또 이제 그 독일 공산당, 또 사회주의 그 제국당이라 해가지고 나치당의 후신이 있습니다. 해산 조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52년, 56년에 독일 공산당하고 52년에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을 시키고 56년에 독일 공산당을 또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아까 봤던 동방정책하고 이 동방정책을 이해하려면은 서방정책, 그러니까 베스트 폴리틱하고 오스트 폴리틱, 그리고 햇빛 정책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동방정책은 서방정책에서 가져왔는데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동방정책은 원래 60년대까지 독일은 완전히 친서방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동국권, 공산주의 국가하고의 외교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친서방적인 정책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이 70년대 되면서 이제 아까 SPD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동방정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동방정책은 뭐냐니까 동유럽을 지금까지 아예 차단하고 아예 그 관계가 끊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걸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년에 독일에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한국에 있다 가시면 TV를 켜니까 동독 TV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니까 동독 출신의 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 할머니가 동독에서 왔는데 고향 방문에 오셨대요. 차를 가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동독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할 때 89년까지 뭘 했냐니까 자기들은 동독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 휴가를 외국에 보내줬습니다. 동독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뭐냐니까 그런데 분명한 서독 정책은 뭐냐니까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한 적은 없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럼 왜 다른가? 햇빛 정책은 뭡니까? 햇빛 정책은 북한의 정권한테 거래를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동방 정책은 뭐냐? 동독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실질적인 계획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동독 주민한테 지원을 하고 유학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도 서로 극강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바로 이적 정책, 여적 정책, 반역 정책이라는 겁니다. 완전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이제 우리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왜 야당 그 당시 야당이나 또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쪽에 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 쓰고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건국과 진영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코드를 봅니다. 이승만 박사의 정책은 물론 전쟁을 막은 것 그리고 호국을 한 것도 위대하지만 이 정부가 뭔가 그 싹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게 교육이었고 지성이었습니다. 그게 유명하죠. 국민교육과 피난교육으로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교육비를 그 당시 20% 정도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걸 못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 피난, 텐트를 치놓고, 그 학생들을 가르쳤느냐.
또 놀라운 것이 전쟁 중이었는데, 그 당시 뭐 전쟁 중이었는데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250만 명의 그 중공군이 왔는데도 세계 철학사전과 세계 문학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미한 것이 유학생하고 군인 연수에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막 사력을 다한 겁니다. 이때 이 보낸 사람이 군인만 해도 1000명을 보냈어요. 이 1000명이 대부분 뭐냐니까 5.16 군사혁명에 이 친구들이 동원된 친구들, 주동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아주 지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미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놀랍지만은 이런 뭐 이게 이 당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참 놀라운 거죠. 200만에 가까운 외국 유엔 참전 용사를 받아낸 것은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한 문제도 얼마나 특별히 많이 받았죠. 그 당시 그 보면 외교의 천재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정의 등신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하나가 기업인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그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기업인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유는 뭐냐니까 기업인만이 핵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깜짝 놀랄 만한 말들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쉼페터의 말인데 그 쉼페터의 말을 거기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게 제3세계에서 유일한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장교의 미국 연수를 지원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5.16으로 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혁명은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100여 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이나 또 이 국가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경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0세기의 기적이 아니고 20세기의 원더,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들을 보면 이제 다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전쟁만 맞고 이것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화의 토대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나니까 전쟁 중에 어떤 전문가가 뭐냐니까 플랜트 쪽을 북한의 플랜트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남한에는 플랜트가 없었습니다. 비료 공장 그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 화학 단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에 이야기해가지고 직접 그 가서 개량을 시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그 신경을 쓰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에 요즘 그 하보우만이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게 비슷하게 나오긴 있는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조국 건대하는 한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이분이 거의 1000명이 다 죽었던 마지막 거의 유일한 그 구제가 되신 분입니다. 그 남로당으로 숙군하면서 여순 반란 사건에 의해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5.16의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하신 분입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했냐니까 그 당시 장군으로 승진하고 또 투스타로 승진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갔냐는 것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대령에서 예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수십 명이 무너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옷을 벗게 되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져오니까 묻습니다. 이게 인재냐 천재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천재긴 천재입니다. 개인 실수한 게 아니라 천재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똑똑하다는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자기가 백선엽 장군이 가져온 걸 가지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살려주려 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왜 그 옷을 벗어야 되냐고. 그래서 곽영주가 그 당시에 옷 벗으라고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도 살려준 것이 구제해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스타 될 때도 그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 게 나옵니다. 야, 내가 옷 벗어야 되는데 내가 승진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은 당연히 좋은 일, 착한 일만 해가지고 위대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것 중에는 많은 경우 필요 악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성과를 내신 분들이겠죠. 거기 보면 박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이 뭐냐니까 이대로 가면은 50년대 대외 원조가 미국의 대외 원조가 급가하는 이대로 가면 우리도 안 돼 어렵다. 그러면서 자주성을 강조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특징한 게 부국 강병의 팀빌드였다는 겁니다. 기적의 팀을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걸 만든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 이병철 회장이 1910년생입니다. 그리고 정주행 회장이 1914년생입니다. 전부 다 1910년대생이 다 만든 거예요. 끝끝 해봐야 21년에 태어난 롯데, 신케코 이런 사람들이 20년대, 그리고 저기 박태준 이런 거 27년생 그 정도지, 거의 10년대생이 다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팀 빌드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최영석 박사 같은 분, 김재관 박사 같은 분도 있습니다. 최영석 박사 같은 분은 이분은 한 8년 정도를 과기처 장관 하신 분입니다. 초기 키스를 만드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박 대통령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니까 자기 하려고 다 해줬어요. 박 대통령이. 그랬는데 최영석 장관이 집이 없단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시켜요. 진짜냐고 확인하니까 진짜 집이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이분이 너무 욕심이 강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쓴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막 미국 외국 가가지고 해외 과학자 유치한다고 하니까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아파트를 사줍니다. 근데 그분이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파트를 곧 팔아가지고 국가에 끝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아니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하는 게 군인들,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기업인, 관료까지 다 되는 거예요. 관료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김학열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을 줬죠. 나중에 일찍 암으로 죽고 나니까 웁니다. 박 대통령이 내가 너무 내 때문에 과로사를 한 거라고 웁니다. 보면 자료를 보면은 사모님한테 그럽니다. 사모님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사모님 화를 내는 거예요. 눈이 아니고 그게 뭐니까 당신 남편은 당신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내 스승님이야 이런 데 내 스승이나 자기 스승이야 그 정도로 아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독일의 독일의 은인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에르하르트 수상입니다. 에르하르트 수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덩치도 커요. 에르하르트 수상이 박 대통령을 만나서 코치를 하거든요. 그 코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냐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도록 합니다. 일본하고 손을 잡아라. 우리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다. 일본하고 손을 잡아라. 그리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아라. 미국한테 가라 해라.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월남전 참전이었습니다. 이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박 대통령이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때 그것 때문에 종합 제철소 만들어 달라는, 제철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철소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게 있다. 당신 나라 가보니까 당신 나라는 나무도 없지만 온통 산이더라. 그런 나라는 물류가 중요하다. 고속도로 문제합니다. 고속도로 문제 놓고, 그리고 종합 제철소 중요하지만 하나만 하지 말고 패키지로 만들어라. 종합 제철소와 동시에 뭘 만들어야 되냐? 조선소와 자동차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르하르트 수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도 자기 수상으로서 줄 수 있는 차관이 있었어요. 그 차관을 한국한테 제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분 참 동상을 만들어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발전 전략도 이분이 씌워줘야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수상이 되니까 못 오니까 대신 전문가 2명을 보내가지고 2차 경제개발 계획에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의 한 수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월남전. 그 공교롭게도 1965년입니다. 이 65년이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65년 이 두 가지 사건이 한일 국교 정상을 그때 이제 가져온 게 한 8억 불 정도 되는 차관하고의 합의했어요. 공연 그게 8억 불. 그리고 월남전 참전은 약 한 20억 불 정도 효과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 가지고 한국은 그 당시 이제 월남전 참전을 해가 나온 자료에 보면은 대미 수출이 그 당시 1965년 당시만 해도 대미 수출이 5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얼마 되느냐니까 50억 불로 됩니다. 100배 성장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참전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주한미군도 그걸 해줬지만 한미 상황이 강화조약도 해줬지만 무역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월남전 참전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30만 원 파병했는데 나중에 2단계로서 이제 월남전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중동에 진출을 합니다. 그 중동도 70년대, 80년대 하면서 또 30만 정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60년대, 70년대가 이런 것은 경공업과 중화학고 이게 이제 에르하르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반전에는 경공업으로 가고 좀 틀 잡히면은 중화학공업으로 가도록 그걸 코치를 한 겁니다. 그걸 충실하게 따랐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났고 최고의 제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 수상이 됐다가 수상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박 대통령이 안 나갑니다. 왜? 그분이 가만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었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잘 안 나가 밖에 외국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박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뭐냐 독서 신문을 그리고 삼성문고판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자기가 글 쓴 게 있습니다. 독서하는 국민이라고 휘어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명철 회장도 일본에 갈 때마다 부러웠다는 거죠. 뭐냐니까 이완남이가 부러웠다. 그래서 이완남이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삼성문고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크게 하나가 산림녹화가 있었고 그 당시 70년대 또한 이 독서 운동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80년대부터 독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완전히 이제 이 동물농장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80년대 공부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뭐냐니까 신촌에서 있는데요.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신촌의 공기가 술에 젖어 있습니다. 겉은 독재 국가인데 정치적 그거는 좀 뭔가 있어도 나라가 완전히 좀 뭔가 퇴폐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가니까 정말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 독일이 진짜 독재 국가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론적 고찰이 나오죠. 한강의 기지가 떴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떴고 교양이 80년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건 87 지자의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이제 87 지자에 가장 앞섰던 노태우 시절에 김영삼이 간 그 정권 말기에 이제 2년 동안 청와대 기획팀에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면 제가 이 김영삼 씨가 책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야. 책을 평생 5권 안 봤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전부 다 뒷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나도 물어봤습니다. 직접 뭐냐니까 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맨날 그 당시 김대중 씨는 감옥에 있고 이 사람은 계속 가택임금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가택임금을 당 보통 사람은 책을 보면 할 게 없으니까 요즘 같은 뭐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없고 이랬는데 근데도 창밖만 보더라.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김영삼이 밑에 사람들 똑같아가지고 이전 좋아해가지고요. 온갖 나중에 김동연이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국병이 오는구나.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니까 김영삼, 김대중이가는 이제 하나의 하나의 적 영웅의 모델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국가 경영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 리스크라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부정부패. 두 번째가 외교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든가 외교를 갖다 실패하도록 하는 거죠. 또 세 번째가 자원 배분의 왜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불안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뭐 김대중이 더한 거죠. 눈에 띄게. 그런데 5.18 같은 걸 보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는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아주 반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뭐가 실패하냐니까 국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한 친구입니다. 이게 IMF로 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그 당시 그 재무부 장관을, 전직 재무부 장관을 제가 그 서강대에서 그걸 하면서 시간 강사하면서 감히 전직 재무부 장관을 초빙을 해서 그걸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우리 재무부는 나갈 때 문자가 그 재산은 똑같지만 문자 1문자가 아니고 없으는 문자를 씁니다. 가는 데마다 돈 달라 예산 달라 하니까 우리는 없다고 더 말하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부의 문자는 없는 문자입니다. 이 이야기 한답니다. 그 정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재경운이라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가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원하고 이걸 합쳐놓으니까 우리 양대 산맥이거든요. 얘들이 정신없이 싸우는 겁니다. IMF 됐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관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합치기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국가기구의 개편을 하면서 완전히 IMF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5.18 같은 경우도 3천억 비자금이 나오니까 이진과 민주화 그 야당하고 그 비판을 안 받으려고 협상한 거죠. 3천억 비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얘가 5.18을 이제 다시 말해서 광주 사태를 5.18로 바꾸는데 결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독이 무너지면서 스타지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스타지라고. 그 비밀경찰들. 비밀경찰이죠. 그게 스타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게스타포 같은 겁니다. 게스타포. 근데 거기가 1,700만입니다. 동독이 인구가 1,700만인데 그 게스타포 그게 있어. 스타지가 30만 명을 사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너무 빨리 망해버리니까 없앨 수도 없어. 바로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깜짝 놀라게 나온 겁니다. 도발은 없었는데 3만 명이 독일 내 3만 명의 협조서가 나온 겁니다. 소득 협조자. 예, 3만 명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가 대학 교수도 있고 언론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5.18 때 그 택시 운수사 이런 거는 보면은 바로 기획이다. 뭐니까 동독. 제가 사실 좀 이런 걸 하기가 이야기가 제가 아는 친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전북 의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애국 운동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77년도랍니다. 77년도에 자기가 그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걸 가니까 저는 전북대학에 나왔는데 전남에 어떤 시골에 보건소 소장을 시키더랍니다. 소장을 시켜가지고 몇 달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너무 외로울 거니까 혼자 외로울 거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하고 사귀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친구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77년도였대요. 뭔가니까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자기 수제를 보여줬는데 그 수제가 김일성 전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젤라도는 나쁜 놈들. 주사파네요, 그러니까. 네, 77도 유신이 한참 하고 있는데 겉은 유신이었지만 그래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지만 김대중은 이건 반역, 여적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동방정책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이게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동을 제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제도화시켰다는 건 누구하고? 독일이 갖고 있던 18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방어적 민주주의를
깬 겁니다. 그죠? 강아지 민주를 깬 겁니다. 이 그 업협상 같은 경우 또 5.18 같은 것도 엄청난 돈을 이제 쏟아붓게 만들고 아니 업협상 같은 경우도 완전히 친일적입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친구는 김대중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김영삼도 똑같은 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김은 나쁜 양김은 이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어떤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가 그것도 호남 출신이었고 그 목포 출신인데 하교수 우리나라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돌아가신 이도현 기자라고 한국농단의 발행인이셨습니다. 그분 조선일보 그 편집 국장을 하셔가지고 만났더니요. 제가 그 원래는 임팩트 코리아에 있었던 분들이 중앙정보부 계셨던 기획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정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이야기를 쫙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은하학죠. 얘가 부산 사람인데 이 노무현이가 문재인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죠? 부산 출신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 사람은 문재인의 어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가 다르다. 근데 말씨가 다른 거 우리 부산 사람 몰라. 정작 모른다는 게. 근데 자기는 잘한다. 왜? 자기는 군에 20년 있으면서 자기는 또 언학을 전문을 했기 때문에 딱 말만 들어보는데 이놈은 한경도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있으면서 7,000개 정도의 반시장 경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는 어찌 보면은 자급자득이에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자기가 부정선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자기가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만나자마자 부정선거 내가 하자마자 그 검찰 동원해가 내가 그걸 하겠다고 밝히겠다 하면서 딜을 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7,000개의 악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주의 법으로 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법 체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함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해요, 지금은. 세금 때문에. 저도 지방에 저기 있는 땅이 있는데 팔고 사지를 못합니다. 왜? 세금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7,000개네, 7,000개. 그래서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참 재밌게 꾸몄어요. 뭐냐면 사장님 감옥 가자입니다. 과도 입법으로 사장님 감옥 가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국의 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장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니까 문재인이 만든 겁니다. 대기업마저도 꼼짝을 못합니다. 대기업도 무슨 기업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비자금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함부로 대기업에 이야기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몇 천만 원 받기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요즘은. 왜? 이것 때문에. 심사위원 애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거든요. 꼼짝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사회주의 법체제로 바뀌어 있다는 저기 7,000이 반시장 경제 그 7,000이 뭔가요? 7,000개의 법. 7,000개 하는 7,000개 됩니다. 법안이. 그래요? 이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7,000개 된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7,000개. 5년 동안. 그 완전 붕어빵 찍어냅니다. 일마도 요즘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렇게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의 보수정치 보고는 결국 뭐냐?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이제 열려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아니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산업화, 교육, 독서, 살림 녹화 이런 거, 한국 역사의 독특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자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게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 역시 할래도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옛날에 브르카르트가 그랬죠. 지도자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석학이 있습니다. 학위가 한 5개 될 겁니다. 한 30년 동안에 책을 한 30권 썼고요. 또 유럽 초대 유럽 봉헌에 창설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자크 아탈리가 프랑스의 유일한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이 된 프랑스와 미테랑의
이거 자서전을 써준 친구예요. 그 자서전을 왜 쓰자 하더니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지도자와 일반 정치는 완전 자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뭐가 필요하냐? 세 개가 필요하다. 일반 정치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비전과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 세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 빨리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 이상하게 있어. 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지도자감은 아니죠, 그죠? 예? 문재인. 문제는 이제 문제 아예 우리가 적이니까 적 영웅 아까 반 영웅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가 우리가 진짜 그거 한 거는 지성과 교양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우리 책 보는 사람 못 봐요. 제가 2년 동안 지금 갑자기 2년 동안 은퇴해가지고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책 갖고 읽는 사람은 거의 못 봅니다. 거의 이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느냐니까 제가 국가핵심위원회 쪽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핵심이 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서 했던 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600조는 거의 독일하고 같습니다. 그 많은데 이 돈을 어디 쓰고 있느냐? 줄줄 세고 있습니다. 나오죠. 한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봐야 되고. 전부 다 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해야 됩니다. 마가렛 대처가 옛날에 했던 거죠. 80년대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자유입법심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에 만들 문재인의 7천년 악법을 전부 다 이거 갖다 다시 복원시키는 거 그런 게 그게 심각합니다. 세 번째 또 장기 발전 계획도 세워야 된다. 왜 한국은 이 장기 발전 계획을 30년 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30년 동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도 그런 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선관위 부정선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최대의 적은 자유의 최대 독재가 아닙니다. 자유의 최대 방종이고 그 방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선관위 부정선거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관위 왜 특이합니까? 전 세계에 없는 선관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선관위가 미국은 지금 3억이 넘는 인구의 선관위 직원이 300명입니다. 한국은 지금 5천만 명인데 선관위 직원이 3,0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행정하고 사법을 붙이는 결합을 시킨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붙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함부로 못했다는 겁니다. 사법과 행정을 결합시키는. 그게 이노베이션이 온 거죠, 하나의. 근데 좋은 뜻이 아니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치학에서 기본이 뭐냐니까,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60년 동안은 절대 권력이 된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겠죠. 당연히. 제가 이번에 노태하기하고 김용민이 사무총장을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하면서 이제 원래 만약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부정선거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놀랐습니다. 뭐니까 우리 그 컴퓨터 쪽에 하신 장재현 박사 같은 분하고 또 박주현 변호사 같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제가 보니까 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부정선거 사례만 있고 한쪽은 여러 가지 그 이상 상황,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그래프만 가지고 옵니다. 이거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고서라고 하면은 인문학 역사 같은 거 나와야 되고 우리 선거가 어떻게 바뀌었고 예를 들어 2002년에 자동 캡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김대중이가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선거 1년 전에 노무현이가 5%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회창 씨는 50% 가까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동 개표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12년에 선관위가 뭘 만드냐니까 사전투표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사전투표 시스템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중 조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통계 같은 거 내가 그걸 읽고 이제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 통계학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6월 26일이니까 미국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급히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왜냐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입니다.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 못해가 자기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라도 안 나온 나라, 이게 무슨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 이름을 저만 쓴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박주영 변호사도 넣고 장지현 박사도 넣고 또 그 맹주선 교수님도 넣고 이래가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했더니 잘 보냈다더라고. 보냈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까지 다 보내버리고 미국 상원년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 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 혹은 저 옛날에 이야기하는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볼리비아가 부정선거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부정선거 발표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 수준은 떨어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가 9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950만밖에 안 되는데 수십억의 아랍 나라하고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스타일 월드입니다. 호전적인 환경 속에서는 자기들이 6개의 세계적인 정보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950만밖에 안 되는데요. 모사드를 비롯해서 6개입니다. 그럼 미국은 17개가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한다면 정보기관도 돼야 되고 부정선거 문제도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거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리버티를 이야기합니다. 프리덤하고 다른 겁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해방노예에서 나옵니다. 해방노예 리버럴 투스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국에 가면서 리버티가 개념이 이제 자율과 규율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 권리과 책임 그리고 산업과 지성과 산업 이런 거 전혀 다른 요소의 결합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유명한 그 버트란트 러셀, 그리스 철학사를 쓴 그 버트란트 러셀이 세계사를 검토를 하면서 뭘 결론내냐니까 왜 동양은 역사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자원도 풍부하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왜 서양한테 졌느냐? 그 이유는 서양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요소를 상이한 요소를 결합한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고 그걸 실수를 한 것처럼 독일만 해도 그 실수를 한 겁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은 이제 바꾼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했겠지만 이미 실수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봐야 된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한 아이가 봤던 여러 다양한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